안녕하세요. 칠기준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애정과 이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줄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으며 우리는 심리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혼자 살아가기 버거운 이 세상을 살아내느라 외로운 사람들에게 오늘 소개할 책 파리의 심리학 카페가 위로와 공감을 드립니다. 이 책에는 5만 명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며 깨달은 일,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29가지 심리학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자신이 한없이 못나고 부족한 실수투성이처럼 여겨질 때 이 책을 보며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카페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세상이 뭐라 하든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처럼 흐르지 않는 순간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불행은 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3살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이 내게 가르쳐 준 것.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둔 23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툰 부모였던 나와 남편은 잠이 부족한 탓에 퀭한 눈을 하고서도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매일매일이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날도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처럼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들었습니다. 온종일 육아에 지친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려고 서두르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식기가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남편이 식탁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심장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과 입술은 하얗다 못해 창백했고 내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아무리 흔들어도 정신을 잃은 남편은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에게 온갖 알 수 없는 처치들이 이루어졌고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대기실에 앉아 울고만 있는 나를 안아 주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분은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1살 아이와 23살의 젊은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다정하고 유쾌했던 시부모님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에 매달 월급의 일부를 남을 돕는 데 쓰던 따뜻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던 착한 그가 죽었습니다. 왜 하필 그여야 했을까요? 나는 너무도 화가 나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모든 사람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미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작은 일에 토라지고 투정만 부렸던 제가 싫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때부터 저는 술만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이 깨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러면 또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버리길 언 1년. 어느덧 훌쩍 커버려 아장아장 걸어온 아이가 오물대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시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큰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었지만 역시나 아이에겐 제가 필요했나 봅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엄마를 연신 찾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과거의 불행을 매일 곱씹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고 먹이고 놀아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나는 세상을 증오하는 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나와 아이 인생의 걸림돌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불행이 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건 먼저 간 남편도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벗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거지요. 그렇게 10년간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는 동시에 조금씩 내 삶을 찾아가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엄마가 되었고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잘 웃고 잘 먹고 편안해졌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파도가 몰아쳤나요? 건강한 상태와 아픈 상태, 행복과 불행,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혼자인 나와 군중 속의 나, 지금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 눈앞에 놓여 있든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한 경험을 할 때는 누구나 그래, 산다는 건 이런 거였어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을 겪어가는 과정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행과 행복,
모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인생의 최고 결정자라기보다는 인생이라는 배에 탄 선원에 불과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항하고 최선을 다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선원이 항해를 떠날 때 할 수 있는 일은 날씨가 좋기만을 바랄 뿐 달리 날씨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폭풍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당신에게 어느 목요일 저녁 줄리는 펑펑 울면서 심리학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근사한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던 친구였어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언뜻 보면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더 나은 방향으로, 즉 내게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채워넣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줄리는 내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8년간 일한 회사에서 해고 대상자에 올랐다고요. 그녀의 평온한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제가 해고 대상자에 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진정해요, 줄리. 여기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줄리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건강에 이상도 없고 일은 즐거워야 하며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연애도 순탄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게 무척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대한 바를 얻지 못하면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항의를 하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원망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상사에게, 부모에게, 사회에, 때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다양한 원망을 쏟아내곤 하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건 너무 불공평해.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지요. 이 사실은 일방적인 저의 주장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을 옹호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진리지요. 삶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점 메뉴판 앞에 서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인생을 대하곤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메뉴는 피하고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시기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경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힘든 일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슴고기든 버섯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든 인생이라는 메뉴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좋은 것만큼이나 안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규칙입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은 공평하며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측 가능한 곳이 되고 언젠가 나도 그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불행은 큰 잘못을 저지른 나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곤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큰 불운이 닥치면 그것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종의 벌이라고 받아들여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코 눈앞에 닥친 역경 앞에서 수동적으로 굴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불행은 불행한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불운한 일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행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이니까요. 남편의 죽음은 무척이나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1년간 그 아픔을 곱씹으며 나와 내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망쳐놓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행은 바로 이런 선택에서 비롯된 거였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싸우겠다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화를 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없는 셈 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함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태생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여러 역경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들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간 일어난 나쁜 일이 불합리한 일이고 나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맞서느라 낭비한 에너지를 아끼자고요. 불행한 일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인생은 그만두라. 멋진 스포츠카가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지나가던 행인과 운전자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모두가 부러운 시선을 던지지요. 자동차가 품격 있는 호텔 앞에 서자 세련된 양복을 입은 남자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매혹적인 눈빛으로 남자를 응시하고 그의 시선은 잠시 카메라에 머뭅니다. 이내 광고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지요. 이 차를 사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테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광고를 접합니다. 바비 인형 같은 몸매에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는 여자들과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들이 온갖 명품과 최신 유행 아이템을 들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내 인생은 무언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다그치고 이에 다다르지 못하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델은 요즘 들어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은 내심 결혼을 통해 그녀가 한 남자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했지요.
목수가 되고 싶던 위베르는 꿈을 접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걸어온 길 그대로 국립고등공예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지요. 라파엘은 최근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과체중인 사람들이 취업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이 취향에 맞지 않는 요란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저 유행하기 때문이지요. 비르지니는 주기적으로 인기가 좋고 유명한 이비자로 바캉스를 떠나곤 하는데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낸 작은 시골 마을에 더 가고 싶어 한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획일화된 모델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유행을 따라야 하며 그럴듯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여행지, 누구나 꿈꾸는 휴가지로 정기적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고 믿는 거지요. 난 저걸 가지지 못했으니 내 인생은 실패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모델을 만들어 그에 따라 자기 인생을 필사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악의 굴레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지요. 당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인생은 화면 너머 SNS 세상이나 광고와는 다릅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불만족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언뜻 본 완벽한 삶에 올라서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런 성공을 향한 꿈이 모조리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조각 꿈을 품고 있지요. 종종 그 꿈이 도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곳으로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설레고 충만한 방식으로 미래를 그리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저 사회가 정한 꿈에 맞춰 내 인생을 밀어넣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 꿈을 꾼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접 부딪혀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불운을 겪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겠지요. 인생에 정해진 길은 없으니 완벽한 삶이라는 덫에 걸려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 얘기를 해볼까요?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코미디언의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옷을 입은 5명의 학생들과 잠시 동안 의자에 함께 앉아 있도록 했지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워했어요.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에게 당신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눈치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있던 학생들의 50%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옷차림을 기억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어요. 참가자들은 실제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주목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행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을 뿐이지요. 어쩌면 이 사실을 당신을 슬프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렬한 욕망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사는 것은 그만두고 타인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봅시다. 여태껏 너무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다. 세실은 제가 실제로 본 여자들 가운데 가장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170cm가 훌쩍 넘는 키에 날씬한 몸매, 우아한 얼굴은 배우 같았고 언제나 고급스러운 옷과 구두, 스카프로 멋을 내어 흠잡을 구석이 없었지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해서 그녀가 심리학 카페에 오는 날은 분위기가 화사하게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녀만큼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세실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다이어트를 계속해 왔습니다. 거식증과 폭식증을 오가는 식이장애로 고통을 겪고 난 그녀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일에 집중하지 못해 회사 생활도 엉망이었지요. 지금도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예쁜 얼굴을 하고서도 자신감을 되찾지 못한 채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심리학 카페를 찾아온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바비 인형이었어요. 가느다란 허리와 긴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이요. 세상에나 사람이 아닌 인형을 꿈꾸다니요. 세실은 실현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씨름하느라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실의 경우는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녀만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배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결함을 찾는 데 앞장섰습니다. 팔자주름만 없으면 더 젊어 보일 텐데, 고만 오뚝하면 더 매력적일 텐데, 살만 빼면 더 예쁠 텐데, 그들은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외향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가 지나친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 속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성형과 명품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는 까닭.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외향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게 된 걸까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빨리 돌아갑니다. 기술도 지식도 금방 쓸모 없어지고 이직이나 이사가 잦으니 인간관계도 오래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지요. 이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격이 아니라 외모나 옷차림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또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겉모습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말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일이 우선시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미디어 속 배우처럼 자신의 겉모습을 바꾸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품을 사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데에는 사회적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강하거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성형수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변신 환상에 의지하는 것이지요. 단 한 번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환상 말입니다. 동화에는 이런 변신 환상을 다루는 내용이 많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을 받다가 한순간에 왕자와 결혼하게 되는 신데렐라, 왕자의 키스를 받아 마법에서 깨어나는 백설공주, 천대받던 새끼 오리가 멋진 백조로 변신하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속 주인공들은 노력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호사를 누립니다. 이런 동화는 사람들에게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보다 환상을 꿈꾸게 하지요.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요. 프랑스에서 멋이란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성형수술을 해서 살을 빼서 좋은 차를 사서 비싼 옷을 입어서 인생을 한 번에 바꿔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방법들이 가능하다면 저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행은 우리가 쫓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합니다.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최신 유행의 옷을 사면 또 다른 신상품이, 비싼 명품을 장만하면 더 비싼 명품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 새로운 것을 사게 합니다. 다이어트와 성형에 돈을 쓰도록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방법만으로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등장하는 아름다움과 비교하면 내 자신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만을 중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내가 나를 소외시킨다는 점이지요. 쉽게 말해 내 몸을 마치 나와 다른 개체인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물건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이론가 파울 실더는 신체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본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자아의 원초적 구성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체를 나와 분리하고 이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당연히 자아는 흔들리고 자긍심 역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을 미워하는 이상 자기 자신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내면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자기 삶이 중요하고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확신을 얻게 될 때에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 가꾸기는 우리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가치와 외적인 아름다움을 분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아인슈타인은 어설픈 외모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조롱 아닌 조롱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좋다면 그거야말로 슬픈 상황이 아니겠는가. 포장지는 내용물을 돋보이게 하고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줍니다. 그러나 선물 없는 포장지는 무가치하지요. 포장지는 제 역할을 할 때에만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법이니까요. 패션 잡지 보구의 전 편집장은 유행이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멋이란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지요. 이 나이가 되어 주위를 둘러보니 외모는 무척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지루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름답지 않아도 은근한 매력이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단단하게 다져오며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지요. 이런 탄탄한 내공이야말로 쉽게 살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자기만의 멋이 됩니다. 오래가는 멋은 결코 외향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되지 않는 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에겐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장점을 활용하면서 가고 싶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냅니다. 또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지요. 그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점과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며 쉽게 좌절하지 않고 무작정 낙관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진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무례한 태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며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것도 자존감입니다. 지난 시절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리만큼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한 부담스러운 존재나 쓸모없는 짐짝처럼 취급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겸손도 미덕도 아닙니다. 쓸데없이 미안해하는 것도 결국 나를 아끼지 않은 내 탓일 뿐입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이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매 순간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은 천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습득하고 터득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존감을 높이는 6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며 산다. 2.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3.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4.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드러낸다. 5.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 6. 정직하게 산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 별로 호전을 보이지 않던 노미알드는 저의 권유로 심리학 카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낙오자이자 실패자로 몰아세우면서 괴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술로 달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아내도 친구들도 모두 저한테 실망해서 등을 돌렸지요. 이 지경인데 왜 아직도 선생님은 제게 술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차피 전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요. 누미알드는 우선 술잔을 드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술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버릇을 들여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투정 부리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자기 자신을 성숙한 자아가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 유쾌하지 않은 감정조차 억누르지 않고 조금씩 인정하게 된 누미알드는 점차 가슴을 펴고 덜 주저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으며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등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안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장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지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발견해 가는 중이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해 나가는 중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까지 인정하고 안아주며 세상이 부당한 희생을 강요할 때 떳떳하게 맞서는 용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